안녕하세요. 오늘 생활과 윤리 선택하셨죠?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어떻게 풀이했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함께 설명도 해드리고 분석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학교 갈 때는 헐렁한 티만 입고 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안 입던 자켓도 입고 이렇게 왔잖아요. 예, 그런 저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저의 노력을 담아서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잘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생윤 이렇게 하면 할만하겠다 그런 믿음이 좀 가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1번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문항주 준비되셨나요? 고! 갑니다. 여러분들 생활교윤리 1번에는요. 지난 학력평가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꼭 1번에 나와요. 요거를 잘 닦아두고 스타트를 멋지게 하면 좋은데요. 각각 어떤 윤리학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갑. 윤리학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규범과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번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천적 규범 원리, 이것을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무슨 윤리학일까요? 실천윤리학. 그렇죠. 잘했습니다. 우리 실천윤리학의 윤리학을 E라고 써볼까요? 에틱스. 자, 그럼 아닙니다.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입증을 탐구의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을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따져보는 거. 이거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요거 메타윤리학이죠? 꼭 나오는 둘이 잘 나와줬어요. 그러면 갑이 이제 말해요. 제 생각에 당신은 윤리학의 주된 목적이 기억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네요. 즉, 실천윤리학이 메타윤리학에게 무엇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적절한 진술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군요. 라는 건데요. 실천윤리학은요. 도덕 현상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진술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아니고요. 또 메타윤리학의 입장을 보면은요. 도덕 현상을 또한 가치 중립적으로 진술하려는 입장이 아니에요. 1번 자체는요. 어떤 윤리학에 가장 가까운 진술이냐면 기술윤리학 기억나요? 다양한 윤리적인 현상이나 관습들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진술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당신은 기억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 빼고요. 2번, 학문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위에서 짚어본 것처럼 메타윤리학은요. 이런 작업을 해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그것을 검증해 보겠어 라는 걸 중요한 학문의 목표로 삼거든요. 그러니 학문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되는 사실을 간과한다기보다는 강조하는 입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2번도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가 않죠. 3번, 도덕적 명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3번도 잘 봐요. 도덕적 명제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 그래서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요. 위에서 이야기한 메타윤리학의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입증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도 보면요. 메타윤리학이 강조하는 입장인 것이지 간과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공통적으로 메타윤리학에게 관련된 진술이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가기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3번도 뺍니다. 그럼 4번. 제가 1번 설명에서 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도덕적인 관습, 풍습을 경험과학적으로 기술해. 그래서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해 주는 거야. 이건 어디겠어요? 맞아요. 이거 기술윤리학이거든요. 그래서 1번과 4번 같은 내용이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도 맞지가 않죠. 어머나, 그러면 정답은 5번에 있었어요.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우선해야 한다고 나는 보는데 당신은 그걸 간과하고 있군요 라고 하는 게 기억에 딱 떨어지죠.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실천 윤리학이 해결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또 이어지네요.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제가 이 1번을 설명하면서 짚어준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문항들도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에 벌써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좀 다 짚어봤거든요. 거기에다 이론 윤리학까지 하나 곁들여 놓으면 1번 문제가 훨씬 더 풍성하게 복습이 될 겁니다. 그럼 1번의 정답은 5번. 잘 풀렸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를 묻고 있어요. 이 문항은 대단원 2단원에서 생명과 윤리, 삶과 죽음의 윤리 파트 중에 동서양의 생사관을 묻는 주제인데 갑과 을 모두 다 서양 사상이에요. 누구인지 감이 딱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저랑 짚어볼까요? 가볼게요. 철학자란 순수하게 지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철인을 이 사람은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쇠사슬로부터 영혼이 해방되고 정화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지혜를 인식하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는 죽음을 맞이해서 초연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이 초연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자, 철인을 이야기하는 갑에서 강조하는 건 이성, 영혼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는 누구에 가장 가까운 진술이에요? 그렇죠. 플라톤에 가까운 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갑에게서 플라톤을 딱 찾아내야 하고요. 1번 가볼게요. 현자는 삶에서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삶의 부재를 악으로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거 이론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문장인데 꽤 멋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뭐냐? 현자는 삶의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해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었을 때에는 내가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살아있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는 것. 그래서 아타락시아를 지향하는 거죠. 어디겠어요?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은 서양의 생사관 할 때 아주 잘 나오는 주제예요. 요 정도 잘 짚어두면 좋고요.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갑 플라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갑에게서 마지막 줄 초연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이의 입장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의 인식 대상으로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정리했죠? 역시나 1번은 플라톤에게서 잘 정리가 매치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갑.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한다면 제가 적어드린 이 문장. 이게 개념에선 꽤나 중요하거든요.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육체에는 감각, 욕구,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다 보면 순수하게 지혜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걸 줄여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럼 3번 을 에피쿠로스. 죽음은 인간을 이루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원자의 해체.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에피쿠로스의 이론이에요. 4번 을.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왜?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죠. 죽었을 때에는 원자가 흩어졌기 때문에 감각기관의 소멸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음은 경험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거예요. 다 맞죠? 그러면 5번. 인간은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이유가 둘의 조합에 잘 나오는 선택지인데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지혜를 인식하는 것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면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에피쿠로스는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자가 해체되는 것이잖아요. 감각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적인 감각 혹은 인식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여기다 기억해 두세요. 원자가 해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원자들이 모인 감각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하거든요. 감각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 그런데 이 원자가 소멸되고 감각기관이 소멸되다 보니까 경험적인 인식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에게 잘 나오는 오답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고 틀린 것으로서 정답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 정말 잘 나오는 꿀조합이야. 이 정답지 역시 그래요. 그 요거 잘 풀어두면 다음 문항에도 다음 시험 볼 때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3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가상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누구누구에게 요즘 자네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들었네. 그럴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네. 정말 그렇긴 하죠. 어느 고대 동양 사상가는 자신의 행위가 진심을 다하지 못했는가? 신의를 지키지 못했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가? 이 세 가지를 매일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13성, 하루에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해 봤대요. 특히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네 하고 후략 들어가 있어요. 자, 요 단어는 1단원. 실천 윤리학을 언급하는 단원 중에서도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성찰과 요 반성하는 것이 얼마나 윤리적인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단원이에요. 수능에는 잘 나오는 소재는 아니지만 분명히 1단원에 들어가 있어서 학교 수업에서 짚어봤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증자라는 분의 입장을 정리한 113성인데요. 증자가 누구지? 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고대 동양 사상가예요. 말하자면 공자 다음 증자, 그 다음 공자의 손자인 자사, 그 다음 맹자로 이어지는 그 정도의 계보거든요. 그래서 유학 계열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증자인 것을 혹은 유학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단 이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찰과 반성을 잘 짚으면 문항 풀 수 있어요. 그럼 가볼까요? 1번. 자신의 행동을 윤리적 관점에서 반성하고 살펴. 반성하고 살펴는 제가 지금 세 번째 줄에 체크한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말과 그대로 연결되죠? 그럼 1번이 정답. 1번 정답. 자신 있게. 그럼 2번. 실천과 분리된 지식 획득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제시문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유학 혹은 이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합일시키는 것, 말하자면 지행합일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문의 입장과도 맞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개인의 내면적 성찰보다 사회적인 성공을 지향해야 한다. 사회적인 성공? 그게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다라는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입신양명이라고 했을 때, 이 제시문의 입장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다라고야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내면적인 성찰보다라고 비교급으로 써놨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확실히 오답이죠. 왜? 개인의 내면적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맞지 않아요. 그럼 5번, 4번 갑니다. 사회가 규정하는 도덕적인 규범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회가 규정하는 도덕적 규범 자체를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려는 선택지가 아니라 조건 없이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시문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에서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보단 이것 역시 살펴보는 거, 섬세하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이런 태도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 멀어지죠. 그럼 5번.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건 지금 제시문처럼 성찰하고 반성하는 건 어때요?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응하는 삶의 자세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5번도 빼주고 정답 1번. 이런 식. 자, 이런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잘 풀었다면
그래도 쉽게 득점해주는 고마운 문제였어요. 그럼 4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바르게 답한 것은 그래서 3점 문항인데요. 사상가의 토대도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문항의 형식이 모든 사상가에게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누군지 가볼게요. 갑은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한대요.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 이 큰 가로 안에 노심자라고 썼어요. 노심자는 남을 다스린대요. 그리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요 가로 안에 노력자라고 썼어요. 노력자들은 남의 다스림을 받는데요. 이렇게 노심자와 노력자의 역할을 분담해요. 하지만 이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거. 요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유교에서도 맹자가 이야기하는 직업에 관한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윤리 중에서도 직업윤리 파트입니다. 그러면 직업윤리 파트 중에서 을번과 같은 이야기를 참 딱 정확히 나오죠. 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고 각 사람에게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각자 위치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은 일종의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소명의 다음으로써 뜻을 실현해야 돼. 신의 뜻을 실천하는 거. 요거 칼뱅이 이야기하는 입장이네요. 자, 요 정도면 사상가는 딱 접근 잘했고 질문에 대한 답 한번 가볼게요. 1번. 직업활동을 통한 경제적 부의 획득은 허용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경제적 부의 획득이라는 요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당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 경제적으로 대가를 받는 거라는 범주를 생각해 본다면 맹자이건 칼뱅이건 간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리는 없겠는데요? 그쵸? 그래서 yes, yes인데 답이 딱 맞았어요. 그럼 정답이 1번 일단 체크하고 나머지가 정말 틀린 건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2번 직업생활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니? 라고 했는데요. 갑, 유가, 맹자에서는요. 내가 직업생활을 하는 것이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나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선 분명히 yes라고 해줘야 되는데 구도가 틀렸어요. 그러면 칼뱅은 어떨까? 한번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칼뱅의 입장에서도 역시 직업생활을 통해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의 뜻을 실현하는 그 삶이 도덕적인 삶, 이웃사회 봉사하는 삶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yes 하는 것이 가능성이 맞겠고요. 일단 여기 구도가 틀렸으니까 2번 정답에서 제외해 줄 수 있죠. 그럼 3번 갑니다. 직업 선택 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해야 할까라고 물었거든요. 개인의 사회적 기여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보세요. 갑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기여,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고 역할을 충실해서 사회적으로 질서와 안정을 이루는 거, 요거 중요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칼뱅의 경우에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신의 뜻을 실현하는 거, 요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 부분에는 아마 두 사람 다 아니요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그래서 3번도 역시 정답 범주에서 정확히 빠졌고 4번 정신적인 노동보다 육체적인 노동이 훨씬 더 가치 있는 활동인가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직업윤리에서 잘 나오는 선택지예요. 맹자나 혹은 칼뱅의 경우 정신적인 노동보다 육체적인 노동이 더 가치 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 그것들을 통해서 직업의 본래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5번. 개인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니? 어때요?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역할 분담, 유기적인 조화, 사회적인 안정. 예스 아니겠어요? 을은요? 신이 주신 나의 역할에 충실해서 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사회에 봉사할 수 있죠. 이것도 예스 아닐까요?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면서 2번부터 5번까지가 틀린 이유를 다 정확히 짚어봤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5번 갈게요. 다음 가상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 5번은 제가 별표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요. 동물의 권리. 그래서 요렇게 치면 2단원에 들어가요. 생명과 윤리 파트에 들어가지만 요게 또 4단원으로 가게 되면 자연과 윤리에서도 중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 선생님의 입장을 잘 알아듣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요 부분의 선택지에서도 복습해야 될 포인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같이 봅시다. 인터뷰어가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해요. 그랬더니 이 분이 말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런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고통, 쾌락이나 고통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자신의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줄이려고자 하는 것을 이익관심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이익관심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이익관심이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베이스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공리주의적인 원칙에서 논리적으로 결론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평등 고래 원칙에 근거해서 봤을 때 동물들도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데 그들의 이익관심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나는 반대해요 라고 하는 동물 실험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요 언급에서만 보자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분은 동물의 권리 문제를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하라고 제가 총평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흐름 따라 논리적으로 공부해두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문제 적용 잘 돼요. 그럼 세 번째 거 가볼게요.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겠군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맞습니다.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종이 다른 이유만으로 인간과 동물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평등 고래 원칙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차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이 정도로 꼭 메모해놓고 복습을 해두세요. 제가 이거 쓴 거는요. 선택지에 다 반영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1번 갑니다. 인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만큼은 이분의 입장과 동의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틀렸어요. 논리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의 이익관심도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번 선택지 맞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아마 이 선택지에서 조금 헷갈린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매력적인 오답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있고 이익 관심이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평등하게 고려해 준다는 거죠. 이건 존재들 간에 동일한 고통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려해 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최소한의 원칙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존재라는 말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모든 존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가 모든 존재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존재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아, 이 범주가 여기까지 가는 거구나라는 걸 꼭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과 동물인 거죠. 무생물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선택지대로 얘기해보자면 동물의 고통과 저 돌의 고통을 동일하게 평등하게 대우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딱 빼줘야 돼요. 조심하면서. 그럼 3번.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거죠. 동물과 인간의 이익관심, 쾌고감수력 갖고 있으니까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겁니다. 3번 정답. 4번. 삶의 주체인 동물을 의무론의 관점에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아하. 의무론 아닙니다, 일단. 왜요? 싱어 교수님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리주의거든요. 여기서 하나 틀렸고요.
그리고 전체 문장을 보니까 요거를요. subject of life라고 해서 삶의 주체로서 고등 포유류까지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 존재들을 의무론의 관점에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게요? 요게 요 단어에서 나오는데 탐 레건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4번도 맞지 않아요. 그럼 5번 이성적 존재만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간주해야 된다인 건데요. 이성적 존재만이라면 누가 들어갈까요? 인간만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인간만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돼라는 말인데 이 싱어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동물까지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했는데요. 자, 무슨 색으로 체크하면 좋을까? 여기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디까지 삼아야 되느냐, 어느 존재까지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느냐, 요 이야기가 버무려지면 바로 자연과 윤리로 연결돼요. 그래서 5번 문항은 피터 싱어의 입장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중요한 사상가가 들어가기도 했고 이렇게 연결돼서 매우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복습 잘 해놓기. 오케이. 그럼 5번 정답이 3번인 거 정리 잘 됐죠? 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죠. 싹 넘겨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획득되고 나는 누군가의 형제이고 손재이고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이래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거나 혼자 독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소속된 공동체 속에 소속된 자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연히 부여된 것도 아니고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덕 있는 삶을 살아야 해. 그래서 현대의 덕윤리를 이야기하는 맥킨타이어예요. 요것과 덕윤리 그리고 이 공동체주의를 꼭 기억하면서 선택지를 풀어줘야 되고요. 개인의 삶이 지닌 이야기적 통일성 속에서 좋은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능력, 공동체가 지향하는 도덕적 전통의 보존과 관련된 자질. 제가 이 제시문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선택지랑 다 연결이 되는데요. 1번부터 가볼게요. 공동선보다 개인선을 추구하는 삶이 더 바람직하다. 땡이에요. 개인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 속에서 개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1번 틀리고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은 개인의 자아 실현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개인의 삶이 지닌 이야기적 통일성, 공동체, 전통,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은 개인의 자아 실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봐요. 2번 맞아요. 그럼 3번. 그래서 어떤 것이 유독한 성품이야 라고 말하려면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서사 위에서 구성된다. 여기서 말하고 개인이 삶에 지닌 이야기적 통일성, 공동체의 서사, 역사, 그 이야기 위에서 구성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럼 4번,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계속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소속되어서 살아가려면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리고 5번째,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행위자가 처한 사회적인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판단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덕윤리의 관점에서 문항 풀 수 있었고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적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인 거죠. 그래서 6번 문제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에 덕윤리에서 출제가 됐어요. 7번 갑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해?를 묻거든요. 갑은요. 기업이 윤리적이고 자선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공공의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야. 즉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게 행동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서 사업상의 위험에 덜 노출될 거야. 그러니까 갑번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목적 이외에 그 외에 다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을은 기업에게 합법적인 이윤 추구를 넘어서는 그 외에 다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의 토대를 뿌리채 뒤흔드는 것이고 주주들로부터 고용된 기업인에게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입장. 그래서 이를 각각 말하자면 기업의 책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을의 경우에는 이윤 추구만을 이야기하는 내적 책임,
갑의 경우에는 외적 책임까지도 이야기하는 관점이에요. 그럼 1번 가볼게요. 기업의 1차적 목적은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혹시 이 문제 1번을 보면서 윤리적이고 자선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거니까 1차적 목적 맞아 라고 하면 안 돼요. 틀려요. 왜냐면요. 갑이건 을이건 1차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것은 갑과 을의 공통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1번 빼줘야 돼요. 2번.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에요. 3번.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을. 틀려요. 이윤 추구를 위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에 썼죠. 합법적으로 이윤 추구를 하는 건 갑과 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안 돼요. 그래서 X. 4번. 기업은 주주들의 권익보호 이외의 윤리적인 책임도 이행해야 된다. 아니요. 지금 1번이 이야기하는 건요. 그 외에 다른 사회적 책임 말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가져와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럼 5번.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거 1번에게 맞지 않아요. 1번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 추구를 하는 걸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빼주고 2번만 맞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상가의 입장으로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기업의 책임 문제를만 가지고도 문항이 잘 풀리는 그런 형태로 잘 나옵니다. 그럼 8번 갈게요. 갑을 사상가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에 대답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회와 윤리 단원에서 국가와 시민의 그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갑은요. 인간은 본래 자유로워요. 근데 정부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위탁된 것이래요.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시 인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자,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민의 동의를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계약론이고요. 여기에다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로크가 바라보는 국가에 대한 관점임을 알 수 있어요. 1번. 군주는 1000명의 대행자이나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아 1000명을 잃게 되면 군주를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역성혁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딱 느낌 오죠? 맞아요. 맹자예요. 자, 그러면 갑, 로크, 을, 맹자를 두고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이에요.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중요한 건요. 두 사람 다 부정인 걸 빼주면 돼요. 정말이에요. 두 사람 다 부정인 걸 빼주기. 자, 그럼 기업부터 가볼게요. 통치자의 도덕성은 이상적인 국가 실현에 필수적인가라고 했을 때 필수적이니? 맹자한테는 엄청 필수적이에요. 어때요? 왕도 정치 이야기하잖아요. 왕도 정치가 뭐예요? 정명과 덕치로서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도덕성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확실히 예스했어요. 기억번 들어가고. 니은번. 준법의 의무는 구성원들의 명시적 동의에 의해서만 생기는가? 이거 정말 잘 나와요. 로크의 경우 이런 동의와 관련된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명시적 동의 플러스 묵시적 동의까지 이야기해요. 묵시적 동의. 그래서 로크는 X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맹자의 경우에는요. 지금 1000명을 받아서 군주가 세워진다고 보잖아요. 1000명을 받은 자가 왕이 된다고 보는 고대 중국 사상이에요. 이 고대 중국 사상은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진다라고 보는 이 근대 서양 사상과 굉장히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명시적 동의에 의해서 준법의 의무가 생긴다라고 맹자에게서 예스 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니은 빼주는 거예요. 둘 다 X여서. 이거 빼줘요. 니은을 빼줘요. 그럼 디귿번. 국가의 권위는 시민들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가? 그러면 위에서 이야기한 동의론과 사회계약론의 입장이 로크에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했죠. 디귿 넣어주고요. 그 다음 리을이 정말 잘 나오는 선택지거든요.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제가 체크하는 부분 보세요. 갑.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물론 통으로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되지만 이 두 부분이 다 교체될 수 있는가? 에서 yes, yes예요. 그쵸?
그래서 기억 디귿에다가 리을까지 들어가는 선택지를 뽑아주면 돼요. 정답 5번인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개념도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런 팁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9번 갑니다. 가의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해요. A부터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수능에 꼭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둘 다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점이 다를 거예요. 각각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볼게요. 갑.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돼야 돼. 왜냐하면 형벌은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일종의 정언명령으로서 형벌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 누구? 칸트. 1번. 형벌. 그 자체는 해악이야. 왜? 고통을 가져오니까. 보다 큰 해악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어. 그래서 효용성을 따지니까. 공리주의. 왜냐하면 모든 법률의 일반적인 목적은 사회 전체 행복을 증대시키는 거.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공리주의, 벤담. 요거 찾아졌죠? 그러면 이름을 여기다 쓰고 갈게요. 칸트와 벤담이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억선지 갑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A에는 칸트와 벤담이 어떻게 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둘 다 예스예요. 공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형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구도가 맞지 않죠. 그래서 빼줍니다. 니은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중의 이념에 부합해? 칸트한테 엄청 중요하죠. 칸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살인범이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그의 인격성을 가혹하게 해줄 행위로부터 보호해주는 거. 생특적인 인격성이 그를 시민적인 인격성으로부터 인격성을 박탈하게 하게 될지라도 물적인 대상으로 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중의 이념에 부합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B 들어가는 거 맞네요. 그럼 니은 맞고. 디귿범. 형벌의 본질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니? 라고 칸트한테 묻는다면 범죄의 발생 가능성 줄여. 그래서 사회적 이익이 돼. 범죄를 예방해. 혹은 범죄자에게 교화 효과가 있어. 이런 이유로 효과, 이익, 결과 요거 이야기하는 것은 칸트한테 맞지가 않죠. 안 맞아요. 그래서 디귿번 빼주는 거. 그럼 리을번.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을 보장할 때 정당화될 수 있어? 그쵸? 벤담은 이 유용성을 따져요. 칸트와 달리. 그래서 그 형벌을 줬을 때 사회적 차원의 유용성, 이익이 보장된다면 정당화가 돼. 벤담? 예스. 그러면 리을 들어가는 거. 니은하고 리을 들어간 4번. 와, 이거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뿐하게 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베카리아나 루소까지 들어가는 문제를 앞으로 잘 닦아두면 생활과 윤리 정말 재밌는 문제예요. 10번 갈게요. 동양사상가예요.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동양사상 있죠. 그 중에 나오는 건데요. 일단 제가 키워드 하나 짚고 가볼게요. 따라서 라고 정리된 다음에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여 하고 이 가로 안에 뭐 들어갔어요? 심재가 들어갔죠? 상대적 분별에서 벗어나. 분별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도가, 장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 즉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물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자기를 귀하다고 하고 상대편은 천하다고 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귀천은 외부로부터 비롯된 거야. 그 본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 분별하고 차별하는 거 다 의미 없어.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너의 마음에 사회적인 잣대,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과 편견과 선입견이 널 끊임없이 분별하게 만들었잖아. 그 분별 지위를 모두 비워버려봐.
모두 비운 텅 빈 곳에 도가 가득 차게 되면 그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볼 수 있게 될 거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상황을 보니까 기업 사장인 A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A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답해 줄 수 있겠어요? 3번 정답부터 볼게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분별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사람,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별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법대로 대우해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법적인 대우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적인 행위의 이유가 뭐냐면 선입견이나 편견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버려버리고 평등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한다거나 자기만의 확고한 주관에 따라라. 아우 이거 안 되는 거야. 자기만의 확고한 주관이 선입견이나 편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리고 1번처럼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럼 4번 다수의 구성원이 결정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라기보다는 도의 관점에 따르는 거죠. 평등한 관점. 그리고 5번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했는데요. 분별하는 지혜에는 간사한 지라고 우리 보이죠? 요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 아주 명확해서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거예요. 수고했고요. 이제 다시 한 장 넘겨요. 11번. 이분도 정말 잘 나와요. 자, 요거는요. 사회 집단 이야기예요. 사회 집단은 개인에 비해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훨씬 결여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의 갈등은 도덕적 권고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차원에서 사회 정의의 실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 윤리에 비해서 사회 집단의 윤리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라인홀트 니부어의 입장이에요. 기본적인 니부어의 가장 유명한 기본적인 제시문에 선택지가 꾸려졌는데 한번 찾아가 보죠. 1번 개인과 사회 도덕적 이상. 개인은요 이타성을 도덕적 이상으로 추구해요. 사회는 정의를 도덕적 이상으로 추구해요. 이 기본 개념 깔아줘야 돼요. 근데 이 둘은 모순이 있긴 하더라도 그 모순이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잘 나온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X고요. 두 번째,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강제력, 외적 강제력 필요하다가 리브어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왜? 여기요. 도덕적 권고만으로는 힘들어요. 정치적 강제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3번.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 집단은 언제나 도덕적이면 좋겠죠.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도덕적인데 그들이 모인 집단이 비도덕적인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문제의식에 맞지 않습니다. 4번. 집단이 크면 클수록 집단적 이기심의 표출이 약화되는 게 아니고 크면 클수록 이기심의 표출이 강해지고요. 그것을 컨트롤하게 될 공동의 지성의 힘도 약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5번. 집단적인 이기심은 합리적인 설득만으로 충분히 극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의 오답의 이유를 잘 정리하다 보면 이 니부어의 입장이 또 은근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요. 명쾌하게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문제 풀어봤어요. 12번 가볼게요.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요거는 생명과 윤리에서 그래도 비교적 소재가 쉬운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윤리를 다룰 때 장기이식 문제예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강막을 기증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 신체 기관의 일부를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칸트 같은 입장에서 이러한 논의를 잘 하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런 거 빼놓고 이론적인 사상가적 베이스 빼놓고 요 정확한 텍스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두 번째,
경제적 이익을 바라는 장기 기증은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둘의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장기 기증을 얘기하는데 환자들에게 생명 연장 기회 주고 기증자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 주고 인간의 존엄성도 증진시킬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번 가볼게요. 장기 기증 여부는 기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갑에서처럼 첫 번째 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했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기증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만으로 갑의 입장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 틀리고요. 니은번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인 행위다.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빼주고 디귿번 장기 기증은 유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이 뭘까요? 환자들에게 생명 연장 기회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준다라는 측면에서의 유용성. 맞죠, 그러면? 리을번 함께 엮어서 이윤 추구를 위한 장기 기증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게 바로 갑의 첫 문장과 을의 첫 문장의 공통점이잖아요. 그래서 리을번 맞는 거. 디귿하고 리을 들어간 5번이 정답.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 잘 풀었죠? 그럼 13번 가보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3점짜리죠. 요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갑번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돼.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게 더 바람직해 라고 보는 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정당화의 논거로 이야기하는 입장이에요. 그에 비해 을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시민 불복종은 생겨나는데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 정부 정책에 대한 변혁을 가져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하는 게 롤스인데요. 여기서 특히나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1번부터 가볼게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 1번 갑. 개인의 양심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근거다. 시민 불복종의 최종 판단 근거로서 소로는 개인의 양심을 들어요. 그래서 1번 맞아요. 그럼 2번. 인권을 침해하는 법과 정책에 대한 시민 불복종 정당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부정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정의에 대해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보고요. 즉각적인 저항까지도 이야기합니다. 3번 을.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행위다. 그래서 롤스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 얘기할 때는요. 처벌 감수가 반드시 따라와요. 최종 행위로서 처벌 감수. 그리고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다 맞는 이야기예요. 4번. 공공적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해야 된다. 롤스가 생각하는 시민 불복종 이렇게 하나의 정치적인 청원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공공적인 거야 돼요. 사이에 관련된 것이거나 비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민 불복종은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이라고 하는 건요. 딱 롤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고요. 요 문제 복습할 때 딱 복습 포인트가 있어요.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최종 판단 근거가 개인의 양심이에요. 롤스의 경우에는 다수의 공유관,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 요게 각각의 판단 근거가 돼요. 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자, 그럼 정답 5번 해결됐고요. 14번 문항 한번 가볼까요? 다음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V 표시한 친구, 체크한 친구 누군지 볼게요. 널리 인정되고 있는 관습이라도 사회 정치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지배 아래 두는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 역사와 인간의 진보는 불평등한 권리 구조를 옹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부정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신이 타고난 능력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자유인이 되는 거야. 여성이 자유인이 되는 것은 남녀 평등의 지표이자 한 사회와 국가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요거는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여성의 종속을 비판하고 있는 미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여성의 종속이라는 저서에서 잘 출제되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차별을 반대해요. 그러고 보니
첫 번째,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자율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 첫 번째 거 맞고요. 두 번째 거, 사회적인 전통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여기요. 널리 인정되고 있는 관습일지라도 여성을 남성의 지배 아래에 두는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차별적이면. 그래서 요거 옳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여성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 발전에 기여해. 공리주의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자유 보장, 평등하게 자유 보장하는 게 이익. 맞아요.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남녀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 역시 이 제시문의 입장과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에만 체크한 친구를 고르면 정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예, 이렇게 제시문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거예요. 15번 갑니다. 가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새로 난 말 A에 대한 설명을 찾는데요. 가사상, 주옥과 같이 단어가 송송 튀어오지 않나요?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과 설을 이야기하면서 충은 속임이나 꿈이 없이 정성을 다하는 거. 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거. 기소불력 무시여인. 그래서 유교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퍼즐 낱말을 잘 풀어야 되는데 가로 열쇠 A. 남을 위해서 일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힘을 바쳐 애씀. 교내 모모 활동. 이게 뭐죠? 봉사활동. B번. 몸과 마음을 닦아 품성, 지식, 도덕심 등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다. 인격, 수양. 좋아요. 요거요, 봉양이에요. 유교에서 생각하는 봉양에 대해서 찾는 거고요. 봉양은 부모에 대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하는 효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는 가족 간의 윤리 항목으로서 각각의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체크해 보면은 요 문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번. 부부가 서로 손님을 대하듯이 공경한다. 이거는 부부 상경을 이야기해요. 이건 부부 간의 예절이지 부모와 자식 간의 예절이 아니네요. 두 번째. 남녀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거. 이러면 남녀 유별도 될 수 있고 부부 유별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역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이해가 아니죠.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 거. 이거 대표적으로 신독과 관련된 것이고요. 역시나 효의 도리와 맞지 않죠? 그럼 4번. 부모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드리는 거. 이게 바로 봉양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친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권면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족과 친구 간의 도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딱딱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별로 정확히 정리해드렸어요. 정답 4번. 오케이. 그럼 16번 갑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이래요.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되려면 두 사람 다 긍정이거나 부정. 그래서 동의하는 의견이어서 안 되고요. 한 사람은 긍정, 한 사람은 부정이면 돼요. 그걸 찾으면 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세요. 갑번.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하고 차별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우리 사회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대해야 된다. 우대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을은 사회적 약자 보호하고 차별 종식시켜야 된다. 이건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과거의 차별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라고 해서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아니다.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논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을의 경우에는 아니다. 우대 정책이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 현 세대의 부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반대 근거를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정답은 뭐냐면요. 바로 3번이에요.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서 현 세대가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우대 정책을 하는 것이 필요해? 맞아?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맞다, 한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3번이 정답이고요. 예를 들자면 1번 같은 것은 두 사람 다 yes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또 4번 같은 것도 두 사람 다 yes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 개념보다는 제시문 통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럼 17번 가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의 의미에 관해서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거. 이 문제 오랜만에 보는데요. 수능에서 예전에 자주 나왔는데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주는 거래요. 자신이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 그런 게 아니고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거. 그래서 사랑은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주는 이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에리 프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데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주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시키는 거. 이게 바로 정답이죠. 세 번째, 상대방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럼 4번,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 상대방의 성장을 북돋워주는 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거 틀려요. 5번,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자신이 가는 것을 주는 거. 아이고,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랬죠? 요거 역시 틀리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요런 건 여러분들 쉽게 정답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8번 가볼게요. 갑사상가가 을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이라고 했는데 윤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서 갑번은요, 배려윤리는 자연적 배려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게 나딩스가 이야기하는 배려윤리고요. 1번은 도덕법칙은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과 욕구가 아니라 도덕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이야. 이게 칸트가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제기할 반론이라고 그랬잖아요. 1번, 도덕 판단에서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칸트는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두 번째,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칸트는 도덕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받을 비판이 안 돼요. 3번, 보편적 도덕법칙보다 맥락적인 사고가 중요해. 왜? 배려를 하게 될 때는 구체적 상황과 맥락과 상대방의 감정과 구체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되거든. 맥락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1번은 그걸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3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4번. 타인에 대한 배려심보다 도덕 원리가 중요함을 간과한다. 지금 을의 경우에는요. 도덕 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번 역시도 반론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가 않고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감정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칸트 입장이죠. 역시나 반론의 내용으로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만. 그래서 배려일과 이 칸트 입장은 이렇게 명확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문항이죠. 그럼 19번 한번 가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분배적 정의에서 갑번. 원초적 입장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한다고 했죠. 이거 롤스 선생님 입장이고요. 을은 정의는 분배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로서 소유권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재화를 양도받았다면 그 소유는 정당한 거야. 노직 선생님의 입장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죠. 갑만의 입장은 롤스고요. 을만의 입장은 노직이에요. 기억번 가볼까요?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이타적인 성향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이기심을 가지라고 주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딱 틀렸네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답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빼주고 가볼까요? 니은 번 B.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돼. 요거는요. 개인의 기본권적인 자유 중시하는 롤스 그리고 자유주장주의인 노직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이에요. 그 니은번은 꼭 들어가야죠. 그럼 디귿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아. 아니요. 노직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직의 입장, 노직만의 입장으로 맞지 않죠? 리을번. 최소 국가를 넘어서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정당화될 수 없어. 이게 노직만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간 4번 이거요.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분배적 정의에서 두 사람의 각각의 입장이나 혹은 공통점 요 콕콕 잘 집어서 정리해주고 있어서 이 문항만으로도 복습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항 가볼게요.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고 기억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능과 능력이 순전히 노력의 산물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인간의 역할과 신의 역할을 혼돈하는 거야. 삶이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의미가 있어. 특히 스포츠 영역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신체적 강화를 위해서 유전적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정복하려는 오만한 태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 책임, 연대의식 훼손할 수 있다면서 생명공학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되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도덕적 규제가 필요해. 그러니 유전적 기술에 의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내용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요거는 딱 우리가 제목만 짚어보면 되겠죠. 이거예요. 유전자 조작 기술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게 될 때 경계하고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게 필요해. 이거잖아요. 정답 딱 4번 이렇게 깔끔하게 골라주면서 20번 문제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와,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문제 풀어봤는데요. 정말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만나기 전까지 약속 2가지만 해요. 첫 번째,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기기. 2번째, 다음 시험에서도 생윤 선택해서 우리 다시 만나기. 자, 모두 수고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